안녕하세요. 지식개요 한류를 꿈꿔라 김성윤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학문들은 과학이란 타이틀을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적인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과학이란 타이틀을 얻을 수 있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방법을 써야 합니다. 이미 처음 동영상에서 과학은 특정 분야가 아니며 방법론이며 과학의 종류는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이 있다고 했으며 사회의 지식 체계의 스탠다드를 제공하는 대학 교육에서는 이 과학 분류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과 별개로 일반인들은 실험을 하는 심리학자를, 그래프와 수학을 사용하는 수리경제학자를, 사회를 통계적으로 접근하는 사회학자들을 과학자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과학자는 자연과학자를 말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저희의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연과학에는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질학, 천문학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연구 대상이 다른 것과 확연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생물학입니다. 나머지 과학들의 연구 분야는 모두 무생물이지만 생물학은 살아있는 생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물은 무생물과 달리 자신의 욕망과 의지와 선천적이고 내적인 가능성을 갖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동일한 자극에 B라는 동일한 반응으로 반응하기보다 다양한 욕망에 기초한 다양한 해석을 통해 C, D, E, F 등의 반응을 보입니다. 즉, 같은 환경에서도 하나의 생물체는 다양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 활동의 규칙성이 물질계의 규칙성에 비해 변수가 많고 자극 반응 관계가 타이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생물을 물리학과 화학 등으로 환원하는 방식으로 생물을 연구하는데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생물학에는 다양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야에서 실험실 실험도 하고 수학도 사용합니다. 그러나 생물학의 중요 분야 중 하나인 진화생물학에서는 이런 과학적 방법론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어려움은 진화론은 실험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약 38억 년 전 최초의 생물이 지구에 출현한 이래 현생 생물에 이르기까지 지구에 존재했거나 존재하는 생물의 개통수를 자연 선택이나 돌연변이, 유전적 재조합 등의 원리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개통수를 연구하는 이유는 모든 생물은 하나의 공통 조상으로부터 진화했다는 생각과 현재의 생물의 다양성은 이런 진화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연 선택이란 자연계에서 환경에 적응한 종이 살아남는다는 원리입니다. 이를 자연도태라고도 하죠. 이는 진화를 일으키는 주된 원동력으로 다윈이 처음 발견했으며 그의 진화론의 핵심입니다. 이런 이미 지나간 사건을 연구 대상으로 삼으면서 진화론은 연구 대상인 진화의 사건들을 재현할 수 없고 관찰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택한 것이 바로 화석 연구입니다. 화석은 지질 시대에 살았던 고생물의 시체나 생활의 흔적이 퇴적암 같은 바위 속에 남아 있다가 발굴된 것입니다. 진화생물학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생물학의 특수 분과인 고생물학은 발견된 화석을 근거로
생물체의 발생과 진화 과정, 즉 개통수와 이 생물체들이 겪은 환경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화석에는 신체의 딱딱한 부분이 화석화된 화석과 기어다니는 흔적 또는 땅을 판 구멍, 신체의 일부가 암석에 찍혀 남은 흔적, 화학적인 잔여 물질 등이 포함됩니다. 크게 생물의 유해인 체화석과 발자국 등의 흔적인 생흔 화석으로 분류됩니다. 화석을 살핌으로써 생물체의 구조나 생활 환경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려움은 진화론은 다른 자연과학과 달리 수학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에도 수학은 있습니다. R은 B분의 C보다 크다라는 공식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생물학자들은 비상호적인 이타주의가 오로지 유전적으로 가까운 친척들을 향해서만 발휘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나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하여튼 1964년 영국의 생물학자인 윌리엄 해밀턴은 이런 현상을 이론화했습니다. 그것도 위에서 보듯 마치 물리학의 법칙처럼 수학의 공식화로 말이죠. 위의 암호와 같은 부호가 가리키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R은 친족관계 계수이고 C는 베푸는 자의 호의를 비용으로 나타내는 것이며 B는 받는 자가 얻은 이익입니다. 이 이론은 1976년 출판된 이기적 유전자로 유명한 리처드 도킨스에 의해 알려지면서 세계적인 유명세를 탔습니다. 해밀턴의 이론에서 도킨스의 마음을 끈 것은 진화의 기본 단위를 개개의 생물에 두지 않고 개개의 유전자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공식에 따르면 1차 친족인 부모, 자식, 형제나 자매는 친족 관계 계수인 R값이 50%이고 2차 친족인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 배다른 형제, 자매 등은 25%, 3차 친족인 사촌은 12.5%입니다. 즉 가까운 친족일수록 더 많은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개체가 아니라 유전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과 가까운 친척의 유전자를 돕는 것은 자신의 유전자 복제를 돕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수학적 도전은 당연히 진화론을 물리학 수준으로 올리려는 진화론자들을 열광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학화가 너무도 복잡한 생물 현상과 진화 현상 중 과연 몇 %를 해석할 수 있을까요? 받은 것이 없이 주는 이타주의인 비상호적인 이타주의가 오로지 유전적으로 가까운 친척들을 향해서만 발휘된다는 주장은 얼마 전 편의점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분을 심폐소생술로 구한 간호대생 알바분의 경우와 같은 많은 사례를 해석할 수 없습니다. 동물계에서도 원수지간으로 아는 고양이와 개가 함께 살면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다른 쪽을 위하는 경우도 TV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친족이 아니더라도 함께 지내면서 비상호적 이타주의를 보이는 개들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어려움은 너무도 빈약한 예측성입니다. 물리학과 화학이 사람들을 사로잡은 힘은 바로 이들 과학이 제공하는 설명력이라기보다 정확한 예측력에 있습니다. 물체가 떨어지는 현상, 천체가 움직이는 현상, 번개 현상 등 다양한 자연 현상에 대해 고대 그리스인들로부터 많은 설명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들 설명은 주목할 만한 예측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항상 불안의 대상이었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심리적 효과, 즉 불안 통제 욕망의 충족을 의미합니다. 이런 예측력을
물리학과 천문학과 화학 등은 각각의 시공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법칙으로 제시했습니다. 반면 진화론은 이런 예측성을 갖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울산과기대의 박승배 교수가 자신의 논문인 진화론에 대한 비판과 응수에서 진화론의 예측성에 대해서 주장한 것입니다. 진화론은 앞으로 생물체들이 어떤 방향으로 진화할 것인지 예측할 수 없다. 그런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생물체들의 유전자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알아야 하고, 또 앞으로 지구의 환경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알아야 한다. 위 두 가지 요인 중에 어느 하나만 알아 가지고서는 예측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앞으로 기린에게 변이가 발생하여 목이 짧은 기린이 탄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고 해도 기린의 목이 계속 긴 상태로 유지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앞으로 기후에 변화가 생겨 아프리카의 초원이 모두 목초지로 변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짧은 목을 가진 기린은 목초지에서 천적의 눈에 잘 띄지 않아 살아남았지만, 긴 목을 가진 기린은 천적의 눈에 잘 띄어 모두 죽어버렸다. 미래의 환경이 이런 식으로 변할 것이라면 오히려 짧은 목을 가진 기린이 생존하고 번식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환경과 유전자라고 하는 두 요인이 미래에 정확히 어떻게 변할 것인지 모두 알아야만 개통수가 어떻게 뻗어나갈지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는 위 두 가지 요인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 어떤 변이가 발생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개체가 살아남아 번식을 할 것인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진화론은 예측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진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난다는 진화론의 점진론에 대항해 진화는 급작스럽게 일어난다는 단속 평형설로 유명한 미국의 고생물학자 스티븐 제이 굴드는 진화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진화의 결과물을 가지지 못할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는 진화의 시계에 반복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마치 인간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진화는 자연 속의 생물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역사뿐 아니라 자연 속의 생물의 역사도 태엽을 감으면 반복되는 기계가 아닙니다. 반복되는 생각은 기계론적 자연관이 만든 오해일 뿐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제학은 과학인가? 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